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문학과 매체 담당하고 있는 조욱현입니다. 지난 시간 그 세계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강성경 선생님하고 수업을 하셨을 텐데 오늘부터는 또 새롭게 제가 2시간 또는 이번 주 시정이 화목이 바뀌었죠. 그래서 화요일이 목요일 수업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총 3시간 등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2시간 또는 3시간 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영상은 2개 찍을 거거든요. 그래서 2번을 찍어서 올리니까 그런데 하나의 영상이 이제 2차시로 이렇게 제목을 적어서 올릴 겁니다. 2차시 분량인데 그런데 이게 진도가 차이가 나면 밤마다 좀 나중에 여러 가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올린 2개의 영상은 3시간이 들었든 이번 주에 2시간이 들었든 다 보고 와야 됩니다. 완강을 다 하고 과제도 다 제출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다음 주 수요일 등교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올린 거는 다 듣는다. 이거는 이제 문학과 매체도 마찬가지지만 그 문3 또는 문1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다 그 수업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보고 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새롭게 들어갈 단원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서 지금 문학 교과서입니다. 선생님 뭐 따로 준비할 뭐 학습지 이런 건 없고 교과서 준비하면 됩니다. 문학 교과서 301페이지에 보면 문학에 관한 태도라고 나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문학 시간에 다루지 않기 때문에 문학과 매체 시간에 따로 떼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시험 범위니까 열심히 수업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문학에 관한 태도라는 단원인데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문학을 바라볼 때 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열린 태도? 긍정적인 태도? 또는 뭐 사랑하는 태도? 문학을 뭐 여러 가지 뭐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문학이 좋은 것이다 라는 거에는 이견이 없겠죠. 다른 의견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문학 작품으로 창작되는 것들이 매우 가치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문학을 밀접하게 접하는 사람들은 인성적으로 아니면 어떤 지성적으로 매우 높은 그런 경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문학이 좋은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견을 달 사람은 없기 때문에 문학을 아주 그 열린 태도로 또는 긍정적인 태도로 또는 뭐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태도로 대해야 된다라는 거 다 어느 정도는 뭐 공감을 하시겠죠. 자, 그런데 이번 단어는 크게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아 성찰과 타자 이해. 자, 이건 이제 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다. 우리 학교 교훈이 뭡니까? 스스로를 속이지 말자죠. 스스로를 속이지 말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누군지 잘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자아 성찰, 내가 누군지를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학 작품을 통해서. 그 다음에 문학에는 다양한 인간이 등장하죠. 다양한 인간들의 삶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학을 통해서 타자를 이해할 수 있다. 다른 타인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타인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이해를 바탕으로 또 스스로를 돌아볼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타자를 이해하면서 스스로도 이해할 수 있고 스스로 이해한 바를 또 다른 사람한테 적용해서 저 사람들을 평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문학이 자아 성찰과 타자 이해를 돕는 매우 가치 있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문학을 긍정적으로 열린 자세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2번째는 문학의 생활화와 공동체의 문화 발전이라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문학이 공동체 문화 발전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그런 내용
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우리가 문학을 이제 사랑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다라는 거 우리 결론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문학을 우리가 사랑하는 태도를 좀 갖자라는 그런 내용의 5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갑니다. 문학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이해하고 어떤 태도를 길러야 할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문학은 인간의 가치 있는 체험을 소재로 한다. 자, 문학이 인간의 가치 있는 체험, 가치 없는 체험은 문학의 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학은 좋은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문제들이 문학 속에서 다루어지며 독자는 작품에서 다루는 삶의 문제를 고민하고 그 문제의 의미를 탐색한다. 이러한 점에서 문학은 자, 이 문학의 기능이죠. 인간과 세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자, 인간과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을 가까이 두고 사랑하는 자세로 우리가 문학을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독자는 문학 활동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자신의 삶과 연계함으로써 자신의 삶과 연계한다. 그래서 이제 문학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과 연결시켜서 뭔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가꾸고 공동체 문화 발전에 기여한다. 결국 이제 인간이 문학 작품을 통해서 가치 있는 문학 작품을 통해서 스스로의 삶을 돌아본다면 그 인격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 사회는 그 공동체는 발전할 겁니다. 문화 발전에 기여한다. 자, 이 단원에서는 자, 요 달라 우리 읽어보니까 자, 문학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공동체 문화가 발전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단원에서는 문학 활동을 통해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자, 첫 번째 소단은 자아 성찰과 타자 이해. 그 다음에 자, 작품 감상의 결과를 공동체 구성원들과 상호 소통하는 경험을 해본다. 또한 다양한 문학 활동에 직접 참여해보고 이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이고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본다. 이를 통해 문학 활동을 생활화하여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고 문학 활동을 통해서 자존감을 높이고 상생과 공존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자아 성찰과 타자 이해. 여기 소단은 1단은, 그 다음에 2단은 상생과 공존의 문화 발전에 도움을 준다라는 거. 이걸 이제 알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아 성찰과 타자 이해. 이걸 이제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오늘 배울 작품이 바로 흐르는 북이라는 최일남 소설가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자아를 성찰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여기에 수록을 했겠죠.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스스로를 이해해보고 타자도 한번 이해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학의 생활화와 공동체의 문화 발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문학을 생활화하면서 이게 이제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이어지도록 한번, 죄송합니다.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라는 작품을 함께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자아 성찰과 타자 이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있습니다.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해보자라는 거예요. 자아를 성찰. 자, 문학 작품을 통해서 자아를 성찰해보자. 이게 첫 번째 학습 목표예요. 두 번째, 문학을 통해 타자를 이해해보자. 타자. 다른 사람을 이해해보자. 자, 다른 말로 우리 이 학습 목표는 자, 문학 작품을 통해서 나 이해하는 방법, 나를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타자를 이해하는 거, 나를 이해하는 거,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거. 요거 이제 학습 목표입니다. 자, 들어가 봅시다. 생각해보기. 자, 자아상이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자아상, 렘브란트. 윤두서의 자아상, 고흐의 자아상,
이렇게 세 개의 자아상 그림이 있습니다. 작가들의 제일 관심사겠죠. 내가 누구냐라는 거. 그걸 알아야지만 또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세계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자신을 먼저 이해하는 게 아마 인식의 제일 첫 번째 단계겠죠. 그래서 많은 예술가들이 이렇게 스스로를 소재로 삼아서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했습니다. 윤동주의 자아상, 저번에 배웠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자아상, 서정주의 자아상 등등이 있습니다. 자, 밑에 한번 볼까요? 위의 그림은 화가가 자신의 모습을 그린 자아상이다. 화가는 그림을 그리기 전 자신에 대해 어떻게 인식했을까?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고 싶었을까? 자, 이렇게 세 명의 자아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녀 한 명이 자아상을 그리는 것은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일 것 같다. 스스로를 들여다본다는 이게 자아성찰입니다. 자아성찰. 스스로를 이렇게 들여다본다. 내가 어떻게 생겼지? 내 성격은 어떻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지? 나는 어떻게 가야 되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그걸 이제 자아성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넘어갑시다. 자, 사람들은 자신만의 개성을 지닌 존재이다. 자, 개성을 지녔다는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러면서도 나 아닌 타자들과 함께 어울려 공동체 속에 살아간다. 이 각기 다른 개인이 무리를 지어서 어울려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때 문학은 우리가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루며 지내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자, 어떻게 도움을 줄까? 지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어떻게 도움을 줄까? 자, 문화작품 속에는 다양한 모습의 인물들이 존재하며, 자, 다양한 모습의 인물들이 존재합니다. 또, 작품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각자의 삶을 산다. 사람들이 삶의 경험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 다르겠죠. 그러면 각자의 삶을 살아갈 겁니다. 우리는 다 달라요. 이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과 생각에 견주어 작품 속 인물들과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평가한다. 자, 내 생각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한다. 다른 사람을 또 관찰하면서 또 나는 어떻지? 저 사람에 비해서 그 스스로를 또 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아 성찰을 통해 우리는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며 자, 마지막 성숙한 인간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자, 요까지 이해를 좀 해보면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자아가 있습니다. 자아, 나죠, 나. 그 다음에 타자가 있습니다. 타자, 타인, 다른 사람이 있어요. 자, 아까 이야기했죠. 사람마다 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가치관이 있어요. 그 가치관을 바탕으로 문학 작품에 등장한 이 다른 사람을 뭐 할 수 있죠? 평가할 수 있어요. 평가. 저 사람은 행동이 잘못됐어. 저 사람의 행동은 본받아야 돼. 이런 평가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을 내 가치관 속에서 평가할 수 있겠지만 또 반대로 문학 속에 등장한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네? 근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나 자신을 뭐 할 수 있죠? 돌아볼 수 있습니다. 돌아볼 수 있어요. 성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반영해서 나를 반영하여 성찰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는 다른 사람을 반영하여 나는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다. 자,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된다? 내가 인간을 이해해 가겠죠. 이해해 갑니다. 그러면 이러한 활동이 많이 진행되면 어떻게 된다? 성숙해진다. 성숙해진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이렇게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게 문학의 어떤 기능이 될 겁니다. 나는 타자를 평가하겠지만 타자를 통해서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다. 그걸 통해서 나는 성숙해 간다라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 단락. 자, 또한 문학은 인간을 탐구하므로 우리는 문학을 통해 자신과는 다른 인간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자신과는 다른 존재, 다른 인간을 발견할 수 있다. 자신과는 다른 존재,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는 타자의 다른 면모, 자신이 지향하는 삶과는 다른 삶을 사는 타자의 모습들을 접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과 다른 타인의 존재를 인식하고, 자, 그 다음,
그들이 지닌 다양한 삶과 가치관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된다.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타자에 대해서 인식하고 삶의 다양성을 대해서 새로운 성찰을 하게 되는 것은 그 자체로 소중할 뿐만 아니라 타자의 존재에 대한 배려의 지혜도 될 수 있다. 마지막 타자의 존재에 대한 배려. 아, 저 사람은 저래서 저렇구나.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을 배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이해할 수 있다면 이제 아까 하나 더 적은 평가와 이해, 평가하고 또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한다면 다른 사람을 좀 더 배려할 수 있다라는 거. 이해를 하게 되면 배려가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문학 잘하는 사람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적이 없는 사람, 무적이죠, 무적. 무적이 나는 무적이야 한다 해서 내가 싸움을 잘해서 무적이 아니고 적이 없으면 무적이에요. 이 세상에 이해할 게 없음, 이해할 수 없는 게 없다면 내가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게 이제 문학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이해.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우리 흐르는 북이라는 최일남의 소설을 가지고 왔는데 이 보면 사실 좀 인물들이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각기 다른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런 가치관을 가졌네, 이 사람이 이런 가치관을 가졌네, 이 사람은 또 다른 가치관을 가졌네. 그래서 서로 다른 가치관 때문에 갈등 벌이는구나. 근데 나는 독자로서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가치관 가지게 된 거, 이 사람이 이런 가치관 가지게 된 거 다 이해가 가능해.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구나. 그런데 이렇게 갈등이 해결되어서 가는구나.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양한 인간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타자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그러면서 나는 또 어떤 가치관을 가졌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자를 이해하고 또 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작품이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매우 이 단원에 어울리는 작품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작품을 배우는 겁니다. 볼까요? 감상열기. 이 작품은 전통적 가치로 상징되는 북을 둘러싼 이 할아버지가 나와요. 민노인이라는 이 인물이 나오는데 북 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 북 치는 거. 우리 예전에 그 판소리 할 때 옆에 북 치는 사람은 고수라 그러죠. 이 사람 평생 고수로 예인이죠, 예인. 예술가입니다. 고수로서 인생을 살았어요. 북은 이제 전통적 가치죠. 전통적 가치로 상징되는 북을 둘러싼 세대 간의 갈등이 나타납니다. 세대 간의 갈등. 누구와 누구의 갈등이 주로 드러나냐면 민노인과 민대찬, 이 사람 아들입니다. 민노인과 민대찬이 싸웁니다. 갈등이 막 있어요. 갈등이. 서로 갈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민노인이 평생 이제 북을 치고 떠돌아다녔거든요. 예술가로서. 그러니까 집안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민노인이 거의 가정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홀로 이제 민대찬이 어머니와 함께 힘들게 살았어요. 돈이라도 제때 줬겠어요? 못 줬겠죠. 예술가들 가난하잖아요. 아주 어렵게 살아서 자수성가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겠죠. 자기를 잘 보살펴주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겠어요? 그 북에 대한 또 분노가 있겠죠. 왜? 북에 아버지 뺏겼으니까. 아들보다 북이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북에 대한 분노감이 있습니다. 여튼 그렇게 해서 전통적 가치로 상징되는 북을 둘러싼 세대 간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등장인물들의 태도와 가치관이 서로 다릅니다. 근데 이제 그 갈등이 그냥 갈등으로 끝나면 소설이 아니죠. 그래서 그 갈등이
이제 화해의 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화합의 가능성을 이제 열어두는 그러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민노인도 이해가 가능하고 민대천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요 손자가 있죠. 민성규라고. 얘는 이제 민노인을 좀 더 이해하는 새로운 세대가 되겠습니다. 다 가치관이 또 달라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자. 그걸 통해서 스스로도 한번 돌아보자. 이게 이제 이 작품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걸 배우는 이유입니다. 자, 우리 그 작가 한번 먼저 볼까요? 최일남 소설가입니다. 이 사람 이제 현대화가 진행되는 사회에서의 개인의 삶, 가족의 삶 이런 것들을 그 변화를 비판적으로 그려냈다. 이 작품이 이제 흐르는 북이 이런 거죠. 현대화 사회 속에서 개인의 삶, 이런 개인의 삶들이 다르죠. 가족의 삶, 가족의 삶이죠. 뭐 그 속에 있는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낸 작품을 썼다. 흐르는 부분만 봐도 이 사람의 어떤 그 소설적인 어떤 성향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노새 두 마리, 서울 사람들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글을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 306페이지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페이지까지 있습니다. 6페이지까지. 읽는데 한 7분, 8분 정도 안 걸릴까 싶은데 선생님 스타일 이제 알죠? 이제 뭐 시작하면 책을 읽어요. 그리고 끝하면 영상을 잠깐 정지했다가 읽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저는 그냥 계속 이어서 수업합니다. 내가 뭐 7분 동안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하세요. 시작. 네, 다 읽었죠? 뭐 그러면 이제 플레이 버튼 누르면 됩니다. 다 읽고 오셨죠? 흐르는 북 읽어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네, 아까 선생님이 말한 대로 이 3대에 걸친 어떤 가치관의 갈등의 차이, 결국 이제 민대창과 민노인은 서로 갈등하는, 서로를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이해 못하는 거죠. 뭐 그런 어떤 상황, 갈등이 있고, 이 손자는 탈춤 동아리에 있죠. 좀 전통적인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를 이해하죠. 그러면서도 이제 뭐 손자가 뭐 또 아버지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새로운 세대가 그전 옛날 전통 세대에 있던 민노인을 이해하면서 어떤 화합의 가능성을 이제 제시하고 있다라고 읽어냈으면 잘 읽은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전체 줄거리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같이 한번 보면서 전체 줄거리 한번 파악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나가시게요. 좀 볼 일이 있어서. 이거 가지고 가세요. 너무 많아. 아직 남은 돈도 있는데. 많기는요. 오늘 밤은 나가 계시는 시간이 될 텐데요. 민노인은 손님이 올 때마다 자리를 비워주었으면 하는 아들 내외에게 처음에는 징후를 보내기도 하였다. 민노인의 그런 억하심정이 외출을 통해 나름대로의 기쁨과 일종의 해방감을 확인하는 것으로 바뀐 건 그날 밤의 사건 이후부터였다. 그날의 초청객들은 아들의 고향 친구들이 주축을 이루었다. 민노인은 자기 방에 찾아와 인사를 하는 친구들에게 대강은 아는 척을 해주었다. 그러나 일이 터진 건 그 다음이었다.
분위기가 치달아갈 때 친구 중 하나가 민노인의 북소리를 들으면 어떻겠느냐고 제의를 한 것이다. 아버님, 일고수 이명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명창 흉대를 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단가 하나 부르겠습니다. 아들의 친구가 편시춘 두 대목쯤을 부르자 민노인은 북채를 쥐고 뚝딱 장단을 맞추었다. 손님들이 돌아가고 난 후 아들은 민노인을 다잡았다. 아버지는 왜 제 체면을 우그러뜨리냐는 게 항변의 줄거리였다. 언젠가 아들은 일부러 마신 듯한 술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민노인에게 퍼부은 적이 있었다. 아버지, 왜 돌아오셨습니까? 어머니가 콩나물 길러 번 돈으로 제가 신문 배달해서 얻은 돈으로 겨우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아버지는 어디서 뭘 하시고 계셨습니까? 할아버지 재산을 예술한답시고 다 날린 것도 따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있었으면 됐던 겁니다. 오직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아버지가 저와 우리 가족 앞에서는 북쟁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민노인은 집안에서 손님을 모시기로 한 날이면 슬그머니 자리를 떴다. 포장마차에 들른 민노인은 손자 성규와 만나 격이 없이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할아버지, 부탁이 있어요. 뭔데? 서클에서 봉산탈춤 발표회를 하는데요. 할아버지께서 북장단을 맡아주세요. 그건 나와 번지수가 달라. 해본 적도 없고. 더구나 네 애비가 알면 큰일 난다. 저하고 비밀만 지키면 되잖아요. 이런 말씀 드리기는 못하지만 제 딴에는 모처럼 할아버지께서 신바람 내실 기회를 드리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글쎄다. 잘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전 할아버지의 그런 태도가 싫습니다. 사람마다 할 일이 있고 할아버지 할 일은 북을 치는 겁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표정인 북이 울릴 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 안에서 곰팡이가 쓸어가는 걸 볼 때마다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포장마차를 다녀온 이튿날, 성규는 다음날 학교에서 만나자고 민노인에게 통보를 해왔다. 성규의 대학에 찾은 민노인은 낯선 장면과 마주쳐 어리벙벙하였으나 북을 두드리는 동안 무색함은 서서히 사라져갔다. 연습이 끝나 막걸리 집으로 옮겨갔을 때도 아이들은 민노인의 북소리를 축혀 올렸고 민노인으로서는 듣기가 싫지 않았다. 두어 번의 연습에 더 참가한 뒤 본 공연이 열리던 날 민노인은 설렘으로 흔들렸다. 민노인의 북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턱턱 꽂혔다. 아무 생각도 없었다. 가락과 소리와 그것을 전체적으로 휩싸이는 장단에 자신을 내맡기고만 있었다. 다음 날 민노인이 대학에서 북을 친 사실을 알게 된 송 여사는 민노인의 면전에 한숨 섞인 물음을 던졌고 이 사실을 퇴근한 남편에게 말하였다. 덤덤한 낯빛이던 아들은 식구들이 저녁을 마친 후에야 돌아온 성규를 사정없이 몰아붙였다. 너더러 누가 그런 짓 하랬어? 무슨 말씀이세요? 춤판에 할아버지까지 동원한 게 잘한 짓이니? 누가 누구를 동원한단 말입니까? 너는 할아버지와 나의 관계에 대해
특히 내가 취하고 있는 입장에 대단히 불만이지? 그럴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에 대한 처지를 이해하면서도 그 논리를 그대로 저와 연결시키고 싶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기특하구나. 그러니까 너만이라도 할아버지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보이겠다는 거냐 뭐냐? 그것도 맞지 않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갈등이 없었는데 화해의 제스처를 보이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할아버지와의 갈등이 있었다면 그건 아버지의 몫이지 저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뭐야? 이놈의 자식, 네가 나를 훈계하는 거야?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제 나이는 또 할아버지의 생애를 이해합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의 광대 기질에 철저하여 가족을 버린 건 비난받아야 할 일이나 예술의 이름으로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나름대로의 예술을 완성했니? 그건 인식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할아버지에게서 북을 뺏는 건 할아버지의 한을 배가시키고 생의 마지막 의지를 짓밟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생각만은 갖고 있습니다. 건방 그만 떨고 어서 가서 잠이나 자. 다시 그런 짓을 했다간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 줄 알아. 정작 일이 크게 터진 건 그런 일이 있은 지 일주일쯤 후였다. 뭐라고? 우리 성규가 데모하다 잡혀갔다고? 이 일을 어쩌지? 이 일을 어떡한다지? 아들 내외는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양주를 조금씩 홀짝거리던 민노인은 자연스럽게 북채를 잡았다. 북소리를 듣고 들어온 수경이는 민노인 옆으로 다가앉았다. 수경아, 네 오래비가 붙들려 간 게 나나 이 북과도 관계가 있겠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보다도 궁금한 게 있어요. 오빠는 할아버지의 북소리에 푹 빠져 있고 솔직히 저는 잡음으로만 들려요.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그 녀석이 내 역마살을 닮은 것 같아. 역마살과 데모는 어떻게 다를까? 할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제 말은 들은 둥 만둥하고요. 자, 지금 전체 줄거리 봤는데 뭐 재밌죠? 우리가 조금 흔히 볼 수 있는 뭐 갈등, 가정 내에서의 갈등, 뭐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갈등, 뭐 여러분들도 뭐 부모님하고 또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사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 경우에 좀 가치관이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좀 현실적인 모습을 좀 다뤘습니다. 좀 더 이제 가슴 깊이 이해가 되는 그러한 장면들이 이제 나오는데, 뭐 누가 잘못했다, 누가 뭐 잘잘못을 따질 수가 있을까요? 민대찬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상황에서 뭐 있을 수 있겠습니다. 왜?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럴 수 있어? 아버지가 북치로 나갔기 때문에 가정을 못 돌봤지. 뭐 그건 잘못한 건 맞지만, 근데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그렇게 몰아세울 수 있어? 뭐 줄거리 보니까 손님들 왔을 때는 돈 주면서 자기 아버지한테 나가 있으라고 하는 거죠. 창피하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부모님을 어떻게 대할 수 있어? 아들이 잘못했어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아니야, 뭐 민대찬이 그렇게 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민노인이야. 민노인이 아까 얘기했듯 뭐 줄거리 나왔듯이 뭐 아내가 콩나물 길러가지고 또 아들은 신문팔이 해가지고
삶을 겨우 영위했고, 그 와중에 이제 가장으로서 민노인은 밖에 나가 있었으니까 민노인이 잘못한 거야. 민대차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민노인이 잘못했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민성규를 보고, 손자 민성규를 보고 좋게 평가하는 사람은 못된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손자 민성규는 할아버지를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런 모습에서 매우 마음이 넓고 착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민성규도 마찬가지야. 민대찬이 민노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민성규도 아버지한테 대들잖아. 민대찬한테. 이거 잘못된 행동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한 반응이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반응들을 하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야. 내 가치관을 바탕으로 이 인물에 대한 판단을 하겠지만 그것조차도 우리가 새로운 인간의 모습 또는 인간의 어떤 가진 가치관을 이제 파악하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갈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문학이 가진 하나의 매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앞으로 쭉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지금 영상 찍은 지 36분 정도 됐는데 일단 오늘은 이 시간은 일단 전체 줄거리 보는 것까지만 하고 1차시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본문학습을 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